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원 최강일 교시에서 강의원을 맡은 천체학자 호사카 유지입니다. 저는 1988년 한국에 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이후 한국에서는 일제 간점기를 중심으로 쭉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일제 간점기, 특히 일본의 농화 정책,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차별과 수탈의 다른 이름, 민족 농화입니다. 일제가 한국이나 그리고 대만, 만주에 대해서 주로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1945년까지였죠. 일제가 망하기까지 그리고 한국이 관복을 맞이하기까지 일본은 지배한 민족을 사실상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차별 교육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요 소학교 6년제를 실시하고 있었죠. 그러나 조선에서는 포동학교라고 하고요, 후에는 군민학교라고도 했죠. 그거는 4년제였습니다. 한반도 내에 있었던 일본인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인들에게는 그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그대로 잔여했습니다마는 조선인들에게는 4년제로 맞추는 것을 오히려 잔여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인들에게 교육한 내용은 하급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실업적인 내용을 주로 교육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견성 제국대학교라든가 당시 한반도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대의 전신이죠. 그러나 당시 이름으로서는 견성 제국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중심은 일본인들이었고요. 한반도에 있는 일본인들이 90% 이상 진학했고 조선인들도 조금 진학했지만 졸업한 이후에는 같은 속도로 출세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차별적인 당시에 상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아시다시피 일본어 교육 그리고 도덕 과목으로서의 수신이라는 것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수신이라는 것은 일왕, 초난이라고 하죠. 일왕을 섬길 수 있는 신민을 만든 그러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한 실업적인 기술적인 교육을 위주로 한 그러한 교육제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일제의 당시 농화 교육의 중심에는 역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 교육의 또 중심에 있는 이론은 일선 동조론이라고 했습니다. 일선 동조론이라는 것은 일본 그리고 조선은 조상이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통 학교에서는 일본사, 일본 지리를 주로 가르쳤고요. 조선사라든가 조선 지리는 일부만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의 한국 사람에 대한 교육의 특징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재를 그대로 한반도에 가져와서
교육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조선 전도부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역사 교재를 사용하면서 일본 민족하고 조선 민족은 옛날에부터 같은 민족이었다. 그것이 갈라진 것뿐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이라는 것을 전당화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의 중심에는 일선 돈조론이 있었습니다. 일선 돈조론의 중심적인 이야기는요, 신화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의 신화에서는요, 시조신으로서 아마테라스라는 여신이 당시 많이 가르쳤습니다. 조선 신궁이라는 조선의 당시 서울에 있었던 신사의 중심적인 신이 그 아마테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한국에서 말하는 당군 신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군은 일본의 시조신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신이었다. 이러한 왜곡된 내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마테라스에게는 역시 하늘나라에서 남동생 신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일본서기라는 720년에 작성된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마테라스하고 스사노오는 하늘의 나라에서 남매였는데 스사노오는 그 이후에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스사노라는 남동생 신이 내려온 데가 신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책의 기재를 근거로 하여서 이 스사노라는 신이 조선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당군이다 라고 일제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조 당군 그리고 일본의 신 아마테라스는 하늘나라에서는 남매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의 초등학교, 당시 소학교의 역사 교재는 없는 내용이죠. 한반도에서 조선 전도부가 만든 역사 교재 안에만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역사의 귀결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갖도록 교육적으로 상당히 왜곡된 내용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한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을 계속 추진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일본 사람을 조선에 많이 이주시키는 정책을 또 썼습니다. 그것을 잡고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일제는 그 각 민족의 10분의 1 정도의 인구, 예를 들면 조선은 당시 2천만 명 정도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 명 정도의 일본 사람을 조선 한반도에 이주시킨다면 일본인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조선 사회, 한국 사회를 동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만에서만 성공했습니다. 대만에는 40만 이상의 일본인을 이주시켜서 이러한 잡고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광복시 1945년에는 70만 명 정도의 일본인밖에 이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200만 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이 잡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만주에도요, 결국은 500만 보내려고 했지만 50만 정도로 그쳤습니다. 모두 일제가 전쟁을 감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잡고 정책에는 자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여서 일제는 특히 한반도, 대만, 만주를 완전히 일본하고 거의 같은 지역으로 만들려고 정책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는요, 민족의 지도자를 친일파로 만드는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이 조선 전도부는 조선의 당시 민족 지도자 최남선, 아시다시피 최남선은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잖아요. 최남선을 진일파로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이관수는 1919년에 2월 8일 도쿄에서의 독립선언문을 역시 작성한 인물이었죠. 이관수도 진일파로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명 중에 30명 정도를 더 포섭했고요. 예를 들면 최린라는 대단히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을 그 진일파로 포섭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민족의 지도자를 진일파로 만든다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조선인들은 거의 모두 진일파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일 단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일제의 농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당시 일제의 진일파 만들기는 현재도 비슷한 형태로 일본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가 당시 외쳤던 내용은 내선 일체라는 말이었습니다. 내는요, 그 내지라고 해서 당시 일본을 내지, 폰토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선이나 대만, 만주를 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는 일본을 듣다고 선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일체화 정책, 이게 내성 일체 정책이었는데요. 특히 일제는 조선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변참 기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내성 일체 정책의 목적은 조선인,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죠. 1938년에 지원병 제도를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지원병,
병사로 지원하면서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일본 본토 안에서는 벌써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나 대만에는 그대로 징병제를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943년에는 일제는 조선, 대만의 징병제를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성 일제,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을, 또 대만인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그러한 정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름도 일본 이름을 갖고 일본어를 쓸 수 있는,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그러한 조선인, 대만인을 만든다라는 데에 또 1937년 이후에 일제의 동화 정책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남손들을 전쟁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군인으로 병사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때 일본군 안에서 조선이 이름을 부르면 별로 안 좋다라고 하여서 찬시개명라는 것을 일제는 시작했습니다. 1940년 그 초기에 상반기에 6개월 정도 일본식 성, 한국에서는 성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식 시를 찬시해야 된다. 이게 찬시개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모모라는 사람이 일본식으로 예를 들면 기무라 모모, 다나카 모모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을 법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게 일제의 찬시개명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일제가 보면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1940년 말에 거의 80% 이상의 조선인, 한국인들이 일본식 시명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제의 찬시개명 정책에 항의하여서 찬시개명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박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일 전쟁을 감행한 이후는 조선인, 대만인을 일본 이름을 갖는, 그리고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 일본군에 입대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동화 정책은 그러나 상당한 모순점을 갖고 있었죠. 동화 정책을 이용하여서 일제는 강제징용을 시켰습니다. 군함도라든가 미쓰비시 조선소 뿐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에 강제징용됐습니다. 일제는 1938년에 국가전동원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본토 내지에서 시행했고요. 그리고 39년에는 국민징용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일본 내지 본토에서는 그대로 징용이 시작됐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그 노동력으로서 사람들을 공장이나 그 탄광이라든가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을 징용이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은 내지, 조선하고 대만, 만주도 마찬가지고 외지였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1939년 9월에 이제 완전한 진영이 아니라 모집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쪽에서 한반도에 사람들이 와서 모집이라는 그 미명 하에서 사실상 간접적으로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모집이었습니다. 첫 번째요. 왜냐하면 그대로 일본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선 사람들을 모집할 때는 주로 취업사기 수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좋은 일터를 소개해 주겠다. 일본에 가면 학교를 다니게 해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실상 속여서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요, 탄광으로 데려갔습니다. 탄광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로 보면 70%가 도주했습니다. 또 이렇게 70%나 도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도주할 수 있는 만큼 자유로웠다. 과연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는 1942년에 조선인 내지 이입 아르송 요강이라는 것을 조선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관 아르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 특히 일본 기업 사람들이 한반도에 와서 조선 전도부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동원하고 싶다. 그 예를 들면 50명의 조선 사람을 우리 기업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일본 기업인들이 한반도로 와서 조선 전도부에 부탁을 합니다. 조선 전도부는 그것을 토, 금, 명, 읍 이런 식으로 하달을 하여서 명령을 하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읍에서는 5명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본으로 동원하는 인원수가 하르당 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이것은 간제 동원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일본이 39년에 시행한 징용령은 조선에서는 44년 10월에 근민징용령 이것이 조선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는 면령입니다. 전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에 있었던 모집이나 관 아르송 이것도 사실상 거부하는 그러한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44년부터는 모든 조선인들에게는 일제가 간접적으로 징용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에서는 39년부터 처음부터 징용, 그러나 조선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유는 법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달랐고 하나는 조선인에게는 일본인에게 준 권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것을 일제도 처음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반도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당시 일본 국적자, 일본 국적은 다 줬잖아요.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모두 일본 국적은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국적자들은 모두 마지막은 간제 징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말합니다. 조선인만 당시 징용한 게 아니다.
일본 극족자 모두 징용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특히 이 국제조약을 보면 전쟁 같은 비상 사태 때는 국민들을 징용, 강제 동원하는 것은 합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조선인들을,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한 것은 사실이다. 본인의 위사에 반해서 그렇게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일제는 이야기를 했고, 일본 정부, 현재 일본 정부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불법은 아닌지 몰라도 대단히 부당한 초사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모든 일본인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일본인이라는 것은 일본 본토인이죠. 원래 일본인에게는 모든 일본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줬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잠정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1925년이었습니다. 일본은 보통 선거법을 시행하면서 특히 일본인 남성에게는 조건 없이 보통 선거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선거권도 주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되기 위해서 입후보할 수가 있었죠. 그 일본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거권을 준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러한 권리였지만, 일제는 대만이나 한반도에는 잠정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그 대표가 잠정권이지만 이것을 전혀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제는 진병 그리고 징용라는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조선에, 대만에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부당한 내용인 것입니다. 일제도 그것을 처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병이나 징용을 그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시행해버린 거죠. 그때도 잠정권 같은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를 조선이나 대만에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시에 부당함의 중심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과 일본인은 징용, 진병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차별이 없었다. 예를 들면 징용되어간 조선인은 일본인들하고 임금의 차별도 없었다. 이렇게 특히 일본의 우파 세력은 주장해요. 한국에도 일부 그러한 일본의 우파 세력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요새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일본에 간 조선 사람이나 대만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탄광으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탄광, 왜 끌려갔을까요? 거기에 가려고 하는 일본 내부에, 일본 내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조선이나 대만이나 또 중국 사람을 탄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탄광 노동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원래 죄수 노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엄청나게 힘든
이러한 탄광 노동을 일본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탄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다면 재수, 감옥에 있는 재수들을 동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지혜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특히 무기징역 이상의 재수들을 동원하는 것에 합의를 한 거죠. 일본 안에서요. 문제가 그러나 있었습니다. 무기징역 이상의 재수들이니까 탄광 회사에서는 굉장히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 유린에 항의하면서 폭동들이 탄광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을 탄광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제압해 버렸습니다. 어떤 탄광 회사에서는 겐도라고 있죠. 그 탄광 겐도 안으로 들어가서 관부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겐도에 그러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집어넣고 불을 태워버려 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였어요. 죄수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죄수 노동이 탄광에서 금지가 됩니다. 일본 안에서. 너무너무 끔찍한 인권 유린이다, 이러한 이유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수 대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 포로들을 그런 식으로 강제 노역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로서 미국인 포로, 미국 군인이었죠.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일본 탄광에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탄광의 겐도에 들어가면 빨리 죽는다 라고 생각하여서 항상 자해를 하면서 겐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그러한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자해도 아주 끔찍한 자해입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손목을 부러뜨리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하여서 겐도에 들어가지 않게. 그러나 3일 정도 지나면 또 들어가라고 한다. 그만큼 탄광 노동이라는 게 힘든 노동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주로 조선인, 기타 식민지 주민들을 다 투입한 것입니다. 요새 근암도 전시관이라고 일본에 생겼거든요. 거기서 근암도에서 일을 한 사람의 그 조선인의 아들이 증언하고 있는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탄시 근암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 조선인 2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이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당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만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그 일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일가는 강제징용으로 조선에서 일본에 간 그러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건너간 분들이었죠. 오래전에 일본에 건너가서 호적을 완전히 일본에 옮긴 조선인들은 탄시 일본 법으로는 일본 사람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일본인인데 조선으로
완전히 주거지 그리고 호족까지 옮긴 일본인들은 조선인 대우를 받았어요. 그게 당시에 일본의 내지하고 외지라는 급별 그리고 법역, 법의 구역이 다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한 조선이 2세의 가족은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세의 아버지는 감독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의 감독관입니다. 이 감독관이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일본에 간 일본어를 거의 다 할 수 있는 조선인을 감독관으로 고용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어는 당연히 아래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징용으로 끌려간 그러한 조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우도 일본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세의 이야기만 증언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재의 일본의 근남도 전시관은 또 하나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남도에서 그 감독관을 했던 사람들은 일본이 패전되었을 때 먼저 섬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왜 먼저 섬으로 빠져나갔을까요? 감독관 중 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독관들만 근남도에서 빠져나갔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에 반치해 놓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등, 차별 이러한 문제가 근남도에서 각지의 탄광에서 각지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이나 기타 식민지 민족 그리고 전쟁 포로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제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을 현재 일본의 근남도 전시관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무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광에서 임금차별이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일본 우파도 말하고 한국의 일부 세력도 말하는데 그 사실일까요? 일본인은 120엔 정도 받으면 한 달에요. 조선인은 100엔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연구에서는 일본인의 70% 80% 정도는 조선인은 임금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100엔이라는 것은 현재 200만 원 정도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엔쯤 40% 40엔 정도는 기숙사비라든가 식비로 건재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축을 강제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강제 저축으로 20엔 정도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저축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사실상 강제 저축인데 그것도 10엔 정도 내야 했고요.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라고 하여서 20엔 정도가 또 건재되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은 10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취급 방법이라는 책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10엔 이상을 주지 말아라 이러한 반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엔 중에서 그 10엔까지는 사실상 건재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제 저축이라든가 보통 저축은요 그 계약 기간을
완전히 만료한, 그러니까 인용 계약으로 왔다고 하면 인용 계약을 완전히 채운 그러한 조선인에게만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중간에서 퇴직하거나 병에 걸려서 퇴직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조직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주한 사람들이 많았죠. 아까 70%까지 단가에서는 도주했다. 도주하면 물론이고 이러한 조직, 간제 조직, 보통 조직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특히 단관 회사들은요, 조선인들이 그렇게 도주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도주하면 그 사람들의 조직을 가로채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송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조선의 가족에게 송금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송금을 안 하고 회사가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인 노동자의 경우는 이런 게 없었어요. 먼저 간제 조직, 보통 조직 그거 시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아주 적었고요. 5엔 정도였어요. 5엔 정도. 그런데 그것도 중도 퇴직하거나 혹시 일본인들도 도주해도 다 본인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통장이나 그 도장은 그 본인이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 사람의 경우는 통장이나 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독관이었습니다. 혹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통장, 도장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본인하고 조선인의 근본적인 차별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일본의 우파나 일본 우파를 따라가는 한국의 일부 세력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빼고 그 X만 보고 일본인하고 같거나 혹은 70% 80%는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배정했을 때도 이러한 간제 조직 기타 송금하지 않았던 그 금액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민족적 차별, 일본 측의 폭행 등을 나타내는 자료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임금의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위를 보면 대공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몫을 듣답니다. 내 지인이 1월 2.5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손인, 이거 조선인, 이거는 2엔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가장 아래에 진아인, 이거 중국 사람이에요. 1.5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민족적인 이름으로 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차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에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높이 준다. 그런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높이 줘야 되는데 가장 낮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는 민족적으로 이제 그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죠. 왜냐하면 조선인이라고 해도 일본인보다 우수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 중에서도 조선인 일본인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본인이 가장 임금이 높고 그 다음 조선인, 그 다음 중국인,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민족의 이름으로 차별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물증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료증의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한국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본 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그렇게 그 일본 업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업자들은 임금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냐? 칼을 뽑고 위협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줘야 되는 임금을 일본 업자들이 가지고 도주했다. 그리고 임금을 달라고 하는 조선인을 복갱했다. 이러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조선인에 대해서 또 중국인 대만인에 대한 일제의 차별이나 복갱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은 자료적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18년 10월에 한국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에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서 일본 기업은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자료라는 것은요 배상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배상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거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1965년 청구권 협정이 있었죠. 그때 결과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한국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3억 달러는 배상금 아니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보상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을 듣다고요. 그러니까 미불금이라든가 미수금이라든가 한국인의 재산이라든가 당연히 한국인의 것이었던 것을 그냥 돌려주는 것이 보상금 개념인 거죠. 배상금이라는 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1965년에는 보상금만 줬고 일제시대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용, 차별이나 폭행 이러한 내용, 그리고 한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위자료, 이게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현재까지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은 보상금은 일본은 냈지만 배상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자료로 내라 이러한 판결이었는데 일본은 모두 끝난 일이라고 사실상 이것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불법성에 기인한 일본 기업들의 횡포, 민족적 차별, 정신적, 육체적 박해에 대한 배상은 당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나 일본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천상 해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사를 왜곡하는 나라의 미래에는 없다. 일본은 상당히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그 동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만 해도요, 일본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죄하고 청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여서 반성하여 청산해야만이 일본의 미래에는 열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영 최강 1교시 호사카 유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